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중 한 명,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소년,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암투.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어떻게 숙부의 손에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절망적인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왕위 계승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맏아들이 반드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태종, 세종 등 초대 왕들이 형제들과의 치열한 왕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는 사건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의 적장자인 문종은 아버지의 명확한 지정을 받아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아무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정통성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왕위를 놓고 형제들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종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평생 여러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즉위 후에도 빈번히 병가를 내야 했고 신하들을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종은 어떻게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1441년 문종의 세 번째 부인인 현덕비 권씨에게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단종입니다. 세자 시절에 태어난 적장손인 단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이 높은 왕이 될 것이라 기대받았습니다. 아버지 문종, 할아버지 세종, 증조부 태종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적통의 혈통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종은 단종의 미래를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세종과 태종 시대를 직접 경험했고 왕위 계승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제인 수양대군을 포함한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찍 죽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문종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종은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자신이 생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충신들을 모아 단종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어린 왕 단종을 보호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 수양대군의 야욕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서거합니다. 향년 39세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문종의 유언에 따라 12살의 단종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역사상 최연소 왕 중 한 명의 탄생이었습니다. 단종의 즉위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정통성의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문종이 명확히 지정한 후계자, 적장손, 세자 시절에 태어난 왕. 모든 것이 조선의 법과 전통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종이 지정한 신하들이 나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중심이 되어 단종을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인 문종과는 달리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문종 시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수양대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부와 정치에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몽골 침입에 대비한 군사작전에도 참여했고 당시 조선의 정치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 수양대군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것이 수양대군의 야망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형 문종이 죽고 겨우 12살의 조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중년의 나이에 충분한 경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즉위 후 궁궐 내에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단종을 보좌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도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인 문종이 세운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척하면서도 사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종이 단종을 위해 구축한 보좌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단종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 1453년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수양대군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합니다. 그는 외로운 소년 왕 옆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괴롭히는 신하들이 있다. 나가 이를 제거하겠다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이 겨냥한 인물은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단종의 가장 충직한 보좌관이었지만 동시에 수양대군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는 김종서가 자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1453년 10월 상황이 폭발합니다. 수양대군은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궁궐이 갑자기 들썩입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로 몰려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접근합니다. 임금님을 괴롭히는 신하들을 제거하려 합니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단종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12살의 어린 왕이 무장한 숙부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은 단종의 보좌관들을 하나씩 제거해 갔습니다. 김종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황보인도 결국 자살을 강요당합니다. 다른 원로 대신들도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양대군은 정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임금을 해치고 있었다. 나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마치 중국의 주공이 어린 임금을 보호했던 것처럼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진정한 목표는 권력 탈취였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단종은 점차 권력을 잃어갑니다. 2년이 지난 1455년 상황은 절정에 이릅니다. 수양대군은 궁궐 신하들 앞에서 단종에게 요구합니다. 임금께서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소서. 나가 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깁니다. 14살의 나이에 겨우 3년을 왕위에 앉았던 소년 왕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위를 잃은 후 단종의 인생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세조전 수양대군과 왕이 되면서 단종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세조의 왕위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단종이 왕위를 찾으려 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란 세력을 탄압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세조는 단종을 멀리 보내려 합니다. 단종은 유배를 떠났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소년 왕. 그곳에서 단종은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으로 불리는 6명의 신하들은 단종을 위해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단종을 영월에서 구출하고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세조에게 가장 두려운 반란이었습니다. 왕권을 찬탈한 왕에게 진정한 왕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대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육신의 반란은 실패합니다. 세조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육신들은 처형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합니다. 1457년 10월 단종의 비극은 끝을 맺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16살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것이 세조의 암묵적인 죽임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육신의 반란이 실패한 후 단종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단종은 겨우 16살에 자신이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죄로 죽었습니다. 폭정도 실정도 하지 않은 왕이 권력을 탐한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종은 왜 아들을 위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째, 문종은 자신의 정통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왕위를 위협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종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형제들을 제거할 체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조선 초기의 가치관에서 친족을 살해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종의 선택이 옳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만약 문종이 수양대군을 없앴다면
그것이 조선 역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조선 역사에서 성리학적 명분과 현실의 충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성리학은 정통성과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적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한 명의 야심 있는 왕족이 이 모든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세조는 영리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어린 임금을 보호했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왕위를 탈취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왕권은 얼마나 신성한가? 혈통이 정말 왕위의 유일한 근거인가? 권력을 갈망하는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조선의 조상들은 이 사건 이후 왕위 계승의 규칙을 더욱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록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왕의 행동을 기록하고 미래의 왕들에게 경고를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탈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분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그리고 무고한 자들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단종이 받은 대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단종은 계속 기억되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단종을 정당한 왕으로 인정했고 그를 죽인 세조를 비판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와 도덕의 영역에서는 단종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도 역사의 기록은 거짓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 기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